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부르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 후 시장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장들이 특히나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 30%꼭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저부터도 현금 비중이 거의 10%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언해 드릴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하자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됐거든요. 과연 현 시점 왜 한 달 후부터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같이 집중해서 공부해 보러 가시죠.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이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미국 경제를 떠받친 게 뭐였어요? 네, 미국인들의 소비였죠. 덕분에 GDP도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약발도 조만간 끝날 거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소비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샌프란시스코 이 연준은행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멀지 않은 과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때 쌓였던 초과 저축 가운데서 이미 약 90%의 저축금이 지금 다 사용된 상태라고 해요. 이 무서운 건 이 전액 모두가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 전액 소진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올해 경제 전망은 어땠어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역대급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게 보통 그 이유였죠. 당연히 미국의 GDP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미국의 GDP가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도 조정은 있었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엄청난 폭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GDP가 예상보다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그동안 빵빵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샌프란 연준은행에서 나온 이 보고서, 미국인들의 초과저축금이 실제로 이달 말 동이나 버린다면, 진짜 기정사실화 된다면 경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인들의 저축량이 감소하면요, 미국 GDP에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소비력이 감소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저축이란 게 어찌 보면 GDP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어때요? GDP의 약 20%를 이 저축이 차지를 하잖아요. 저축이란 게 사실 소비하지 않은 그런 소득이긴 하지만 향후 사용될 잠재적인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저축량이 감소한다? 감소할 거다? GDP 성장률도 같이 비례해서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합당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경제가 이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인들의 일상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 미국은 학자금 대출이 참 뜨거운 감자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것처럼 미국도 학자금 대출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미국 GDP의 10% 정도가 이 학자금 대출 규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겐 참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이 고갈이 되면서 학자금 대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겠어요? 정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22년 만에 이 가장 높은 금리율, 이자율을 지금 감당해내야만 하는 이 미국인들에겐 향후 재정적인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70%. 말 다 한 거죠. 그나마 한 줄기 빛이었던 이 임금 상승세도 요즘 또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 놔야 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떠오르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크게 상승해버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2020년 이후에 임대료가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좀 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주거비는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불과 2020년 때랑 비교하면 거의 한 18%가 지금 올라버린 상황이죠. 무서운 건 이 18%라는 상승률이 평균이라는 점이에요. 평균. 일부 지역에선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임대료가 이렇게 오른 상황인데 미국인들에겐 그럼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이것 때문에 보여지게 될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하는 소비력 약화,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소비력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오른다는 게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소리잖아요. 월급은 작년과 비슷비슷한데 고정 지출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한두 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땐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축률이 감소하겠죠. 이 저축률이 감소한다는 게 이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꽤 커요. 소비력 감소는 이 경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겠지만 저축률 감소는 경제의 안정적인 부분에 꽤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주식을 원투데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민감하다. 이 증시는 정말 불확실성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현재 여기저기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팔고는 뭐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대료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물가가 다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죠.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지만 그 상승폭이 너무 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과 2020년을 기점으로만 보시더라도 중고차 44%, 휘발유도 약 40% 가까운 상승률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고 또 미국인들의 월급, 임금 인상률이 또 이렇게 40% 가까이 올랐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항목들의 가격은 적게는 20%, 많게는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앞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우리는 오늘 이 부분만 잘 캐치만 해놔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가 보세요, 유가. 가뜩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서 불안한 상황인데 요즘 유가 보면 또 어떤 생각 드시나요? 등골이 좀 서늘해지지 않나요? 잘 내려오는 것 같더니 요즘 또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가와 물가는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요. 연준도 현재 올라가는 유가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할진 잘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이 우리가 함부로 끝났다고 속단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간혹 일부 은행이나 대형은행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호황이다, 골디락스 경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00% 완전한 호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꾸준히 기업들의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조정 신청이 저번 달만 하더라도 54%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하나 따로 있거든요. 대기업보다 소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미국 경제는 계속 좋을 것만 같은 이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전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누구는 미국 경제가 호황일 거라고 하고 또 오늘 공부한 것처럼 누군가는 미국 경제가 곧 어려워질 거라고 하고 연준은 미국 사람들의 저축금이 이제 10월이 되면 다음 달이잖아요. 바로 10월이 되면 바로 고갈이 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연준 위원은 미국 경제가 호황에 가까운 연착륙을 할 거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두 가지 전망 의견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도 오늘 계속 공부하면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대출, 신용거래만 호황인 경제가 지금 경제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경제는 사실 저축금에 의존한 그리고 대출에 의존한 소비, 이에 따른 호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이건 비단 미국 소비자들 뿐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돈을 빌리는 게 소비자들만 빌리는 게 아니니까요. 따지고 보면 이런 위기설이 모두 나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요? 높은 이자율, 높은 금리 때문이겠죠. 연준은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 미친 듯이 올려댔고 높은 금리는 보통 달러의 강세를 만들어 와서
나서 이제 인플레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건 일반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최상위 계층의 서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중요한 건 이달 말까지 연준은행은 초과저축금 모두가 사라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돈이 거의 바닥에 났습니다. 이달 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늘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전망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소중한 의견 좀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히 적리성 매수를 이어갈 생각이에요. 제 인생의 이자율 열심히 올려가 봐야겠죠. 어떤 전망이 맞던 상관없이 좋은 주식은 싸게 사면 더 좋은 주식이 된다라는 마인드로 이런 시기일수록 위기에서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현금 보유율이 높다거나 재무가 매우 안정적인 기업들을 모아가면은 훨씬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요즘 또 바람 부는 거 보면은 약간 선선해졌어요. 이제 가을이 찾아왔는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